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립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추도사를 낭독할 예정으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불참하는 대신 대표단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한 내용의 파일도 복원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낮은 이자율을 일괄 적용해 수천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SBS 보도에 대해 판결로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엔 규칙 개정 이전 가입자들에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경상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이 33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서쪽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목요일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뒤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6년 만으로 김 전 차관과 관련된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첫 소식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어젯밤 늦게 발부했습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윤 씨는 곧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씨를 상대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한 뒤 한 달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윤 씨가 사회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지시한 여성 이모 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영장에 새로 추가된 성폭행과 무고 혐의를 무겁게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씨는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폭행과 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특수강간 혐의를 놓고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검찰이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성범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8일째를 맞은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꼭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후에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10주기 추도식이 열리는데요.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들고 봉화마을을 찾습니다. 보도에 신승희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은 오늘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화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시작됩니다. 추도식은 영상물 상영과 추도사, 공연과 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임 시절 노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나 인연을 맺었던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추도식 참석을 위해 어제 입국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사를 낭독하고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유족에게 선물할 예정입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당정청 여권 인사들이 대거 집결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 60여 명이 봉화마을을 찾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참여정부 인사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모친상 때문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항소심 재판 일정 때문에 각각 추도식에 오지 못합니다. 야당에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하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장외투쟁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대신 조경태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추도식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삭제됐던 컴퓨터 파일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통화를 기록한 파일을 복원하는 데 성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김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 등 3명입니다. 모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공장 바닥에 회사 서버를 숨기는 등 일련의 증거인멸 과정에 김 대표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한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9일 구속된 삼성에피스 상무 양모 씨의 컴퓨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회장 통화 결과라는 제목의 폴더가 삭제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제목에 언급된 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의 통화를 녹음한 내용을 풀어놓은 파일을 지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지워졌던 통화 녹취 파일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원된 파일에는 삼성그룹의 수뇌부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의미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인멸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차량 문이 열린 상태로 70m 정도로 후진해 도로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버스 기사가 차에서 잠시 내린 사이 벌어진 일로 모두 10명이 다쳤는데 한 승객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마을버스가 정류장으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곧 출입문과 운전석 문이 모두 열린 채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이 버스를 향해 달려보지만 따라잡지 못하고 속도가 붙자 승객이 차량에서 튕겨져 나오기까지 합니다. 어제 낮 3시 20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70m 정도를 후진한 뒤 도로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차량 뒤에가 우물이 됐어요. 사람들 막 오고 119 오고 이쪽으로 막 다 싣고 가고 어르신 막 쩔뚝거리고 나오고 막.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5살 아이를 포함해 승객 10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운전석에 없었는데 자동문이 닫히지 않아 내려서 살펴보던 중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주차 브레이크를 걸었는데도 버스가 움직였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조사하고 또 운전자가 경사로에 정차하면서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의 사고 방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경남 거제에서는 승객 11명을 태우고 서울로 향하던 시외버스가 출발한 지 7분 만에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버스 기사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209% 만취 상태였습니다. KNN 박명선 기자입니다. 심야 시간 차선을 물고 달리던 시외버스가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2차로에 있던 승용차는 4차로까지 튕겨나갑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승객 11명을 태우고 서울로 가기 위해 거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7분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나 그냥 내리치는 소리가 꽉 나서 이거 뭐냐 어디 또 무슨 뭐 폭탄이 날라왔네 이거 무슨 소리냐고 앞으로 탁 쏠려갖고 또 뒤로 팍 넘어지고 그랬거든요. 의자에 앉아갖고. 경찰 조사 결과 시외버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9%, 면허 취소 기준을 2배나 초과했습니다. 서울까지 400km를 달려야 할 시외버스 기사가 몸을 가누기도 힘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현행 운수사업법엔 사업자가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 출발하는 건데 여기서 너무 늦게 출발하고 시간이 빠듯하게 들어와가지고
손님 싣고 짐 싣고 하다 보니까 휴가 시간이 되나니까 그냥 그걸 못한 거야. 만취 상태의 버스 기사가 고속도로로 진입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함께 업체를 상대로 안전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울산에서는 어제 수출할 새 차를 2,000대 넘게 실은 대형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배 안의 온도가 너무 높아져 진화 작업이 어려웠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해가며 5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UBC 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에서 쉴 새 없이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 전용 부두에 정박해 있던 5만 톤짜리 수송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저쪽에서 막 까만 연기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냄새도 억수로 쾌쾌하고 이렇게 폭발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 들고 하여튼 좀 겁이 났죠. 항해사 1명이 실신하고 2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작업자들이 차량 적재 후 휴식 중이어서 더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휴식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었으면 우왕좌왕하거나 연기를 들이켜 마셔가지고. 선박에는 수출용 차량 2,100여 대가 12층에 나뉘어 적재돼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층에 실려 있던 차량 30여 대가 불탔습니다. 불은 5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짙은 연기와 고열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90도 이상의 고열에 소방관이 1층에 들어갈 수 없어 가스 설비로 이산화탄소를 투입해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선박 1층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손석희 JTBC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의 맞고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손 대표의 폭행 혐의와 김웅 씨의 공갈 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명예훼손과 배임을 비롯한 손 대표의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김웅 씨가 손석희 JTBC 대표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언론에 폭로하면서 양측의 고소 고발전이 이어졌습니다. 손석희 JTBC 대표를 상대로는 폭행과 배임, 명예훼손, 협박 4가지 혐의가, 김 씨에겐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4개월 넘게 수사한 결과 우선 손 대표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지만 손 대표가 김 씨에게 손을 댄 점이 정황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배임 혐의, 즉 손 대표가 김 씨를 회유하기 위해 일자리 계약을 제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이사의 의결같이 회사에 위험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 없이 단지 김 씨와 손 대표가 구두나 문자로 계약 관련 논의만 주고받은 건 배임으로까지 보기 어렵단 겁니다. 경찰은 손 대표가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점에 대해서는 판례와 증거에 비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손 대표의 교통사고를 빌미로 일자리를 얻어 이익을 보려 한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을 토대로 양측의 혐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 실무진을 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핵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 했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거래하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SBS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하노이 회담 협상 태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영변 핵 관련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d been very vague about what Yongbyon would be. They appeared to want to hold the information until the actual summit with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심지어 협상 실무자인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정보에서 소외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조언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거래를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have been extremely critical of Secretary Pompeo, and it took them many months even to have a single meeting with Steve Biegun. They prefer to deal with President Trump rather than with his staff. 실무 협상에서 정보를 숨기고 영변 핵카드 하나로 정상 간談判을 통해 협상을 풀려고 했던 북한의 전략은 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정부가 7년 가까이 이자율을 낮게 적용해 지급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정부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이자율을 제대로 적용했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건데 이 판결문을 들여다보니 사실과 또 달랐습니다.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 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토부의 규칙을 확인하고 이자율을 연 4.5%가 아니라 6%로 쳐서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규칙에 대해 새 규칙 시행 이전의 가입자에게 6%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도 해당 규칙은 6%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국토부의 주장대로 이자율을 4.5%로 적용하는 건 법률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은 그 전에 이율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건. 규칙의 해석을 놓고서 법원의 판단은 명백했지만 재판 결과 이 가입자는 이미 4.5%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여러 정황들로 패소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사례를 전체 가입자로 일반화해 법원 판단이 아예 끝났다고 밝힌 겁니다. 사실 다시 다퉈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고 충분히 이제 새로운 판단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국토부는 또 청약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가입자나 은행 모두 바뀐 이자율이 즉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 규칙이 발표되자마자 국민은행도 기존 가입자에게 연 6%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에 질의하는 등 해당 규칙을 두고 은행조차 헷갈려 했던 점은 국토부의 해명을 무색해 합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누가 더 심한가 경쟁하나 싶을 정도로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북한 대변인에 이어 남로당의 후예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고 바른미래당에서는 노인 폄하 발언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권의 막말 행진 속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인격 모독, 노인 폄하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며 한 말입니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정치가 자꾸 각박해진다 이런 금도가 있고 또 지켜야 될 예의도 지키고.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쓴 북한 대변인 표현 후속탄으로 남로당의 후예란 색깔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남로당의 후예가 아니라면 천안함 폭침을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되돌려 줘야 한다는 비아냥 소리를.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저쪽은 국회에 들어올 생각, 즉 정상화 뜻이 없다는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무대응 기조였던 청와대도 이젠 막말에 무겁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황교안 대표에게 막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국민들이 좀 걱정스러운 그런 발언은 어제까지만 하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조건 없는 정상화로, 한국당은 사과와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로 대치하는 가운데 거친 말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해법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아직 5월인데 기온은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무려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경산과 영천, 대구 등 영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주말까지 계속 이렇게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맑은 날씨 예상되지만 한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꼼꼼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존 농도는 전 권역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보시면 15도에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올라 서울이 30도, 강릉 31도, 부산 26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립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추도사를 낭독할 예정으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불참하는 대신 대표단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한 내용의 파일도 복원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낮은 이자율을 일괄 적용해 수천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SBS 보도에 대해 판결로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엔 규칙 개정 이전 가입자들에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경상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이 33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서쪽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꼭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오후에 10주기 추도식이 열립니다. 당정청의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들고 찾아와 추도사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신승희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은 오늘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시작됩니다. 추도식은 영상물 상영과 추도사, 공연과 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임 시절 노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나 인연을 맺었던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추도식 참석을 위해 어제 입국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사를 낭독하고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유족에게 선물할 예정입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당정청 여권 인사들이 대거 집결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 60여 명이 봉하마을을 찾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참여정부 인사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모친상 때문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항소심 재판 일정 때문에 각각 추도식에 오지 못합니다. 야당에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하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장외투쟁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대신 조경태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추도식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아침 신문에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관련 기사가 많이 실렸는데요. 그 가운데 생전 모습을 담은 미공개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등산 도중 휴식을 취하면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안히 웃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영화 관람 전에는 출연진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고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 전용기 안에서 보좌관들에게 보고받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또 청와대 경내에서 손녀를 태운 전동카트를 직접 운전하기도 했네요. 전 청와대 전속 사진사였던 장철영 씨가 찍은 사진들로 청와대 공식, 비공식 일정을 촬영한 거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국민일보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고상한 언어보다 쉬운 말을 고집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연설비서관을 지낸 강원국 작가가 밝힌 건데요. 노 전 대통령은 정치는 돈과 권력이 아니라 말과 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중학생도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써야 한다고 주문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강 작가는 노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에 했던 독도는 우리 땅 연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꼽았는데요. 본인의 생각을 가장 정제된 문장으로 적은 명문이라며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경제 보겠습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 중인 미국이 이번엔 중국의 CCTV 업체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국 상무부가 이 중국의 세계 1위 보안 장비 업체 하이크비전을 기술 수출 제한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마트폰 세계 2위 화웨이, 세계 1위 드론 업체 DJI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하이크비전의 감시 카메라 등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무슬림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데 쓰인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IT 업체를 집중 견제해 이 중국의 기술 굴기 막기에 나선 걸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도 다방면에서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원유 구매 계약을 중단하는가 하면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제재에 맞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대체할 자체 운영체제 실용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항공사에서 1등석이 사라지고 있다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부터 국제선 노선 가운데 32%에서만 1등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9월부터 아예 1등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1등석 좌석 점유율이 평균 30%도 안 될 정도로 승객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나빠졌기 때문인데요. 대신 2등석인 비즈니스석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격은 1등석의 절반 정도지만 시설이 1등석만큼 훌륭해진 덕분인데요. 1등석을 타는 사람들이 전용기 시장으로 몰려가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젠 항공사들이 비즈니스 좌석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마른 하늘의 외벽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무게 240kg짜리 단열 외장재 일명 드라이비트가 주차된 차량 2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드라이비트는 건물 외벽에 L자 모양 철제 지지대를 박은 뒤 접착제를 발라서 고정하는데 공사비가 싸고 공사 기간도 짧아 2000년대 초반부터 유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고정용 철제 지지대가 비바람에 10년 이상 노출되면 녹슬고 부러지기 시작해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제 건물 외벽이 무너지면서 미화원이 숨진 부산대학교 미술관 사고의 경우 드라이비트 마감은 아니지만 지난 26년 동안 한 차례도 벽돌 외장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외벽 마감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건축물 안전 점검에서는 육안으로 균열 여부만 확인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같은 무상급식인데 차이가 크다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을 비교해 봤는데요. 경기 농촌 지역의 학교는 밥과 국에다 반찬은 3가지만 제공된 반면 대도시권 학교에서는 반찬이 6가지나 되고 양도 더 풍성합니다. 학생 수가 많은 대도시 학교의 경우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해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고 대체로 급식 품질도 좋은 편이라고요. 반면 농촌 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서 식재료 구입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데다 급식 운영이나 인건비 부담도 커서 상대적으로 음식이 부실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마저 부익부, 빈익빈의 세태가 반영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겨레 보겠습니다. 온라인 환전 배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용자가 앱을 통해 환전을 한 뒤 원하는 곳에서 외화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외화를 배달하는 직원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몰래 배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들에게 눈에 띄지 않는 무채색 옷에 공항 화분이나 벽 사이 그늘진 구석에서 조심스레 돈을 건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배달처가 인천공항인데 공항공사가 이 공항 배송 서비스는 영업행위라서 이 공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내야 한다며 단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업 승인을 내준 기재부는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결제가 끝났고 공항에서는 전달만 하는 서비스라 영업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환전뿐 아니라 여러 배달 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 규정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네, 끝으로 중앙일보입니다. 20, 30대 사이에선 가지도 못하는데 심야 영화표를 5장이나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른바 미닝아웃 소비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미닝아웃은 뜻이나 가치를 뜻하는 미닝과 사회적 소수자가 벽장에서 나온다는 의미의 커밍아웃을 합성한 신조어로
자신의 정치나 사회적 신념을 소비 행위로 표현하는 걸 말합니다. 좋아하는 영화에 흥행을 바라는 마음에 인기 없는 앞좌석이나 구석 자리를 사기도 하고 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기업의 물건을 사주기도 합니다. 이 미닝아웃 소비는 자의식이 강하고 의견과 취향을 드러내는 데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모닝클릭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의 인정을 받은 가운데 한국원자력학회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표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닝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그제 극초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많은 국민이 불필요한 공포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학회는 이날 하야노 류구 일본 도쿄대 교수까지 초청해서 후쿠시마 수산물이 현재 매우 안전한 상태에 도달했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마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에 시민단체들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고 싶지 않은 건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라며 원자력학회가 이에 대해 불필요한 방사선 공포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의 비난이 고조되자 한국원자력학회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모닝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기름 바른 돌탑입니다.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간탑을 쌓고 있습니다. 이집트 오벨리스크를 닮은 석탑 꼭대기에 상도 모자를 올리는 신입생 통과 의뢰를 진행 중인데요. 회사 신입생 1000여 명은 입교 당시에 썼던 모자인 딕시컵을 탑 꼭대기에 올렸다가 2학년이 되면 전교생도 모자로 바꿔 올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높이가 6.4m에 달하는 석탑에 20kg의 식물성 기름을 발라놓은 상태라 상당히 미끄러운데요. 이리저리 휘청이는 건 기본, 순간 실수로 추락하기도 하고 여러 명한테 밟히느라 상당히 힘들어 보이지만 학생들의 표정이 마냥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힘을 합쳐 장교로서 강한 군인 정신과 협동심을 키우기 위한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남녀 구분 없이 오랜 고군분투 끝에 한생도가 드디어 모자 올리기에 성공! 엄청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클릭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언제부터 경찰봉을 꺼내들고 어느 경우에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보도에 배정훈 기자입니다. 한 취객이 경찰 뺨을 때리고 다른 일행은 여경을 힘껏 밀쳐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 경찰봉, 필요하면 테이저건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이 발표한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은 대상자의 저항을 5단계로 나눠 그에 따른 대응 수위를 명시했습니다. 6개월 동안 교육 훈련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선 현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제약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다만 공권력 위축을 막기 위해선 정당한 법 집행의 경우 면책 등 국가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한 목소리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물리력을 사용한다면 면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집회 현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회 자유보장이 우선인 데다 개별 출동 현장과 달리 집회에선 현장 지휘관 판단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집회 현장에선 어제도 일선 경찰관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흔적이 남지 않는 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심한 환각 증세를 보이는 마약 구매자에게서 고가의 외제차를 훔쳐 달아나기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마약에 취한 A씨 등 마약 판매상들이 잠복하던 경찰들에게 붙잡힙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35살 B씨에게 23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팔았습니다. A씨는 모텔에서 B씨의 필로폰 투약을 도운 뒤 B씨의 환각 증세가 심해지자
차량을 훔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씨는 도난 신고가 된 2억원 원 상당의 고급 외제 차량을 3주 가까이 타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에 취해 차량을 도난당한 B씨는 주차장 트레일러 아래에서 엔진 오일을 뒤집어 쓴 채 횡설수설하다 시민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A씨 등 판매책 3명은 지난 한 달여 동안 B씨 등에게 300여 차례 투약이 가능한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는 SNS를 이용해서 서로 만납니다. 대화를 나누고 어느 특정 장소에서 만나서 거기서 서로 간에 돈 거래를 하면 돈과 마약을 거래하고. 경찰은 마약 판매와 투약 혐의로 A와 B씨 등 5명을 구속하는 한편 마약 유통 경로를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네, 생활 속 친절한 경제부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한 기자. 네. 자동차 번호판도 그렇지만 이 전화번호 끝자리 그 번호도 뭐 이른바 황금번호, 골드번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올해도 추첨을 한다고요? 네, 뭐 외우기 쉬운 번호라든지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뭐 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잘 떠올릴 수 있으면은 뭐 좋은 번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1111, 222 이렇게 네 자리가 다 같은 번호라든지 1212, 1234 이런 번호들도 골드 번호로 봅니다. 네.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번호도 있을 겁니다. 이삿짐 센터라면 뭐 2424, 뭐 중고 거래에는 4989 이런 것들이죠. SK텔레콤이 이런 번호들 5,000개를 추첨을 해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대리점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데 신규 가입,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번호 변경 전부 가능합니다. 다음 달 3일에 공개 추첨을 하는데 이 추첨 행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회를 한답니다. 네. 왜 이런 행사에 정부 사람이 오나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골드번호 추첨 자체가 정부 정책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통신사들이 좋은 번호들을 임의로 배정을 했고 정말 임의로 배정을 한 게 맞는 건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좋은 번호들이 엄청난 고가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개인 간 번호 거래를 정부가 막았고요. 그 이후로 통신사들이 반납되는 번호들 중에 좋은 번호들을 모아서 1년에 2번씩은 이렇게 추첨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례를 보면 가장 인기가 많은 경쟁률이 높았던 유형은 연속된 번호면서 국번호와 뒤에 네 자리가 같은 거, 뭐 1234에 1234, 5678에 5678 이런 번호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뒷자리에 같은 숫자 4개가 연속으로 나오는 번호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뭐 그럼 SK텔레콤 말고 다른 통신사들도 추첨을 조만간 하겠군요. 네, LGU 플러스가 다음 달 3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21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추첨 대상 골드 번호는 역시 5,000개라고 하고요. 네. KT도 지금 추첨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달라진 건 한 사람당 최대 3순위까지 응모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번호 1개에만 응모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개까지 응모를 하고 뒤쪽 순위라도 당첨이 되면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대형 통신사들의 망을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알뜰폰의 가입자들도 번호 이동 없이 응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미 골드번호를 쓰고 있거나 최근 1년 사이에 당첨이 된 경우라면 응모가 제한될 수도 있다니까 알아두시고요. 이거 외우기 쉬운 번호인 건 참 좋은데 가끔 내 번호가 이제 스팸인 줄 알고 내 전화를 잘 안 받아준다거나 장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휴대전화 얘기 하나 더 해보면 네. 이 통신사들도 항공사처럼 마일리지를 쌓아주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그냥 날리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예, 이건 멤버십 포인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멤버십 포인트는 뭐 사용 기간이라든가 뭐 실적 같은 걸 종합적으로 봐서 등급을 매겨서 거기에 이제 등급에 따라서 포인트를 부여를 하는 방식이고요. 네. 마일리지는 말 그대로 이제 이용 요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을 시켜서 그걸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이 유효 기간이 7년인데 최근 6년 동안 사라진 마일리지가 2천억 원 가까이가 됩니다. 다만 적립 규모나 소멸 규모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2G, 3G 요금제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LTE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요금 할인 폭이 크다면서 통신사들이 마일리지 적립은 따로 안 해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G, 3G 쓰시는 분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마일리지를 멤버십 포인트로 바꾸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내는데도 쓸 수 있는데 잘 모르십니다. 이게 다음 달 12일부터는 조금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 기간 중인데 통신사들은 이제 마일리지 이용 방법, 유효기간 등을
홈페이지하고 고지서에 표시를 해야 되고 마일리지가 있는데도 최근 1년 동안 쓴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분기별로 문자 메시지도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350만 원, 2번, 3번 위반하면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일단 열심히 알리라고는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 만료 직전이라면 알아서 요금에서 좀 깎아준다든지 이렇게 정말 쉽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좀 마련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일단 지금은 본인이나 본인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투지나 쓰리지 폰 쓰시는지 확인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와 관련한 해양 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죠. 이 문제를 알리는 방식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몸으로 바다를 누비는 고래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가운데로 뛰어 올랐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게 정말 근사한데 이것의 정체, 미국의 건축 디자이너들이 4톤가량의 플라스틱 쓰레기와 비닐을 수거해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죽어가는 고래를 플라스틱 쓰레기를 주워 모아 표현하다니 정말 역설적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재활용 예술품으로 세계 기록도 세웠습니다. 쓸 땐 편했지만 돌고 돌아 인류를 겨누는 플라스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이네요. 이번엔 미국 플로리다주의 사우스 네브래스카로 가보시죠. 바람 소리하며 하늘하며 영 심상치 않은데요. 태풍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모든 걸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는 토네이도가 보이시나요? 피해가 없으려면 빨리 대피해야 할 텐데 왜 이 남자는 반대로 졸졸 쫓아다니며 캠코더를 들이미는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는 스톰 체이서라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스톰 체이서란 기상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토네이도의 발생과 소멸의 전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 남자처럼 다니는 건 아닙니다. 위험한 일인 만큼 특수 차량에 전문 장비로 무장한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더 위험해 보이는 이 남자의 질주, 나서서 멈춰주고 싶네요. 요즘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건 어떨까요? 간단하면서도 독특하게 집을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밋밋한 벽지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도배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이제 물감 묻힌 롤러로 밀어만 주세요. 독특한 문양이 짜잔! 욕실이나 주방의 타일도 성에 안 찬다면 간단히 스티커를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줄 맞춰 붙여주기만 하면 끝! 완성된 모습을 보니 더욱 그럴듯하죠. 또 에브로라고 부르는 기법이죠. 물 위에 유성 물감을 뿌리고 휘저은 뒤 쿠션을 담갔다 빼면 세상에 하나뿐인 문양의 소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도 요즘 셀프 인테리어가 유행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손품, 발품을 판다면 가성비도 잡고 나만의 개성도 살린 멋진 집을 꾸밀 수 있겠네요. 이번엔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어느 쪽이 진짜 고출까요? 칼로 내리치고 나서야 밝혀지는 진실. 와, 이 정도로 진짜처럼 생생하게 그려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영국의 화가가 공개한 극사실주의 그림입니다. 사진처럼 현실적인 묘사가 정말 입체적이고 정교한데요. 알고 봐도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평면 속 그림을 왜곡하고 입체감을 부여해서 최대한 실제 같은 효과를 내는 게 핵심이라고 하네요. 어느 것이 현실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에도 참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감독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을 때 여기 칸느에서 가장 처음 사람들한테 선보일 수 있다는 거는 되게 큰 영광이면서 또 엄청 흥분되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도 현지 시간으로 21일 밤 영화 기생충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2,000명이 넘는 관객들은 영화가 끝나고 극장 안에 불이 켜지자 일제히 뜨거운 환호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관객들은 재치 있는 대사에는 폭소하고 기발한 장면에는 박수를 아끼지 않는 등 영화에 몰입했는데요. 무려 8분 동안 박수가 계속되자 봉준호 감독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상영 후에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칸 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은 올해 초청작 중에 가장 사랑하는 영화라고 말했고
영국 가디언지의 한 평론가는 영화가 덩굴손처럼 뻗어와 깊숙이 박힌다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 리포터는 봉 감독의 살인의 추억 이후 가장 한국 현실에 대한 발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봉 감독과 배우들은 기자회견 자리에도 참석해 영화가 공개된 소감과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영국 비틀스 전시관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영국 리버풀에 있는 비틀스 전시관 비틀스 스토리는 방탄소년단이 영국 방문 때 전시관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비틀스 스토리는 비틀스 멤버들의 소장품 등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시관 측은 최근 미국 CBS에서 방송된 더 레이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에서 방탄소년단을 기쁘게 봤다며 초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5일 방탄소년단은 레이쇼에서 비틀스의 첫 미국 TV 출연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멤버들은 당시의 비틀스와 비슷한 모습으로 히트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선보였고 헤이 주드까지 열창했습니다. 다음 달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비틀스 전시관에도 방문할지 팬들과 관계자들의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배우 이병헌, 이민정 씨 부부가 미국 LA에 고급 주택을 마련했다고 알려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한 매체는 두 사람이 LA 명소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근처에 $200만, 우리 돈으로 약 23억 8천만 원짜리 집을 사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초 두 사람이 미국 서부를 여행하던 중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병헌 씨가 할리우드 영화에도 출연하는 만큼 일을 위해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한 관계자는 할리우드 영화 촬영이 시작되면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반년 이상 걸린다며 미국 활동을 대비해 집을 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병헌 씨 측 역시 일정상 미국에 왕래할 일이 많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침체기를 맞은 코미디를 위해 개그맨 선후배들이 뭉쳐 개그쇼를 펼칩니다. 개그맨 박준영 씨와 이수근 씨, 윤영빈 씨, 정경민 씨 등이 릴레이로 코미디 공연을 엽니다. 릴레이 코미디 위크란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오는 8월 열리는 2019 코미디 위크인 홍대를 미리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그동안 홍대에서 선보였던 공연 중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공연 5개를 엄선해 진행합니다. 윤영빈 씨는 이번 릴레이 코미디 위크에 대해 한 달간 펼쳐지는 개그쇼라고 설명하면서 요즘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많이 없는데 이번 공연을 계기로 또 다른 길을 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는 이경규 씨와 박수홍 씨가 참석해서 응원해줬는데 올해는 유재석 씨와 강호동 씨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드러냈습니다. 영화 킹스맨 시리즈에 출연해 인기를 모은 할리우드 배우 테런 에저튼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영화 로켓맨 홍보차 내한한 건데요. 독수리 에디와 킹스맨 골든서클에 이은 3번째 방문입니다. 로켓맨은 팝의 아이콘 엘튼 존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담아낸 작품으로 테런 에저튼은 엘튼 존 역할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내한 중에는 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국 팬들과 만났습니다. 영화 속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는 건 물론 피아노도 연주했다며 18개월 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데요. 또 음악도 훌륭하고 기분 좋은 영화라며 꼭 봐줬으면 좋겠다고 추천했습니다. 앞서 테런 에저튼은 칸 영화제에 참석해 엘튼 존과 함께 영화를 즐겼는데요. 엘튼 존이 영화를 보고 감동했다고 전해서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연예계의 대표 기부천사라 불리는 션 정혜연 씨 부부가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기부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1일 메이드 인 헤븐이란 이름의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바자회에는 두 사람의 소장품 등이 판매됐는데 이영표 전 축구 선수와 배우 박보검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의 애장품 경매도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의 바자회는 지난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컴패션을 통해 100명의 어린이들을 후원하게 된 지 1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열었는데요. 당시에 총 1억 1,300만 원의 수익금을 기부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름다운 선행이라며 닮고 싶은 부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처럼 시원한 옷차림은 어떠신가요?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영남 일부 지역에는 현재 폭염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주말까지도 한여름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맑은 하루 예상되지만 한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합니다. 볕이 강한 시간에는 가급적 그늘에 머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는 전 권역이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호남, 제주 등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올라 서울이 30도, 강릉 31도, 부산 26도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덥고 맑은 날씨가 쭉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3일)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꼭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오후에 10주기 추도식이 열립니다.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직접 그린 초상화를 들고 찾아와 추도사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신승희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은 오늘 오후 2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시작됩니다. 추도식은 영상물 상영과 추도사, 공연과 참배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임 시절 노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만나 인연을 맺었던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추도식 참석을 위해 어제 입국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사를 낭독하고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유족에게 선물할 예정입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당정청 여권 인사들이 대거 집결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 60여 명이 봉하마을을 찾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참여정부 인사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모친상 때문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항소심 재판 예정 때문에 각각 추도식에 오지 못합니다. 야당에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하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장외투쟁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대신 조경태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추도식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김 전 차관과 관련된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걸로 전망됩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어젯밤 늦게 발부했습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윤 씨는 곧바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씨를 상대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한 뒤 한 달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윤 씨가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지시한 여성 이모 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영장에 새로 추가된 성폭행과 무고 혐의를 무겁게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씨는 어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폭행과 협박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특수강간 혐의를 놓고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검찰이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성범죄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8일째를 맞은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삭제됐던 컴퓨터 파일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통화를 기록한 파일을 복원하는 데 성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 등 3명입니다. 모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공장 바닥에 회사 서버를 숨기는 등 일련의 증거인멸 과정에 김 대표 등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한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9일 구속된 삼성 에피스 상무 양모 씨의 컴퓨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회장 통화 결과라는 제목의 폴더가 삭제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제목에 언급된 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의 통화를 녹음한 내용을 풀어놓은 파일을 지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은 지워졌던 통화 녹취 파일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원된 파일에는 삼성그룹의 수뇌부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의미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인멸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차량 문이 열린 상태로 70m 정도를 후진해 도로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버스 기사가 차에서 잠시 내린 사이에 벌어진 일로 모두 10명이 다쳤는데 한 승객은 중간에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마을버스가 정류장으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곧 출입문과 운전석 문이 모두 열린 채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이 버스를 향해 달려보지만 따라잡지 못하고 속도가 붙자 승객이 차량에서 튕겨져 나오기까지 합니다. 어제 낮 3시 20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가 70m 정도를 후진한 뒤 도로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차량 뒤에가 우물이 됐어요. 사람들 막 오고 119 오고 이쪽으로 막 다 싣고 가고 어르신 막 쩔뚝거리고 나오고 막.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5살 아이를 포함해 승객 10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운전석에 없었는데 자동문이 닫히지 않아 내려서 살펴보던 중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주차 브레이크를 걸었는데도 버스가 움직였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조사하고 또 운전자가 경사로에 정차하면서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의 사고 방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경남 거제에서는 승객 11명을 태우고 서울로 향하던 시외버스가 출발한 지 7분 만에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버스 기사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209%, 만취 상태였습니다. KNN 박명성 기자입니다. 심야 시간, 차선을 물고 달리던 시외버스가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2차로에 있던 승용차는 4차로까지 튕겨나갑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승객 11명을 태우고 서울로 가기 위해 거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한 지 7분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나 그냥 내리치는 소리가 빡 나서 이거 뭐냐 어디 또 무슨 뭐 폭탄이 날라왔네 이거 무슨 소리냐고 앞으로 탁 쏠려갖고 또 뒤로 팍 넘어지고 그랬거든요. 의자에 앉아갖고. 경찰 조사 결과 시외버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9%, 면허 취소 기준을 2배나 초과했습니다. 서울까지 400km를 달려야 할 시외버스 기사가 몸을 가누기도 힘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현행 운수사업법엔 사업자가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기는 싣고 서울로 출발하면서인데 그래서 너무 늦게 출발하고 시간이 빠르게 들어와가지고 손님 싣고 짐 싣고 하다 보니까 출발 시간이 되나니까 그냥 그걸 못합니다. 만취 상태의 버스 기사가 고속도로로 진입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함께 업체를 상대로 안전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어제 울산에서는 수출용 차량 2천여 대를 실은 대형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배 안의 온도가 너무 높고 소방관 진입이 어려워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며 5시간 만에야 불길을 잡았습니다. UBC 배윤주 기자입니다. 선박에서 쉴 새 없이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 전용 부두에 정박해 있던 5만 톤짜리 수송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저쪽에서 막 까만 연기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아, 냄새도 옥수kä캐하고 이렇게 폭발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 들고 하여튼 좀 겁이 났죠. 항해사 1명이 실신하고 2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작업자들이 차량 적재 후 휴식 중이어서 더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휴식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있었으면 우왕좌왕하거나 연기를 들이켜 마셔가지고. 선박에는 수출용 차량 2,100여 대가 12층에 나뉘어 적재돼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1층에 실려 있던 차량 30여 대가 불탔습니다. 불은 5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짙은 연기와 고열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90도 이상의 고열에 소방관이 1층에 들어갈 수 없어 가스 설비로 이산화탄소를 투입해야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선박 1층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경찰이 어제 물리력 행사 기준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경찰봉이나 테이저건 같은 무기를 어느 경우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기준을 세운 건데 배정훈 기자가 현장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한 취객이 경찰 뺨을 때리고 다른 일행은 여경을 힘껏 밀쳐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 경찰봉, 필요하면 테이저건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이 발표한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은 대상자의 저항을 5단계로 나눠 그에 따른 대응 수위를 명시했습니다. 6개월 동안 교육 훈련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선 현장 반응은 엇갈립니다. 제약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다만 공권력 위축을 막기 위해선 정당한 법 집행의 경우 면책 등 국가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한 목소리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물리력을 사용한다면 면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집회 현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회 자유보장이 우선인데다 개별 출동 현장과 달리 집회에선 현장 지휘관 판단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집회 현장에선 어제도 일선 경찰관들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손석희 JTBC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의 맞고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손 대표의 폭행 혐의와 김웅 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명예훼손과 배임을 비롯한 손 대표의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김웅 씨가 손석희 JTBC 대표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언론에 폭로하면서 양측의 고소 고발전이 이어졌습니다. 손석희 JTBC 대표를 상대로는 폭행과 배임, 명예훼손, 협박 4가지 혐의가, 김 씨에겐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4개월 넘게 수사한 결과 우선 손 대표의 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양측 진술이 엇갈리지만 손 대표가 김 씨에게 손을 댄 점이 정황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배임 혐의, 즉 손 대표가 김 씨를 회유하기 위해 일자리 계약을 제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이사의 의결같이 회사에 위험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 없이 단지 김 씨와 손 대표가 구두나 문자로 계약 관련 논의만 주고받은 건 배임으로까지 보기 어렵단 겁니다. 경찰은 손 대표가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한 점에 대해서는 판례와 증거에 비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손 대표의 교통사고를 빌미로 일자리를 얻어 이익을 보려 한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을 토대로 양측의 혐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SNS를 통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 교육당국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피해 학생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을 호소하고 학교가 가해 학생을 긴급 출석 정지 조치까지 했는데
정작 교육청의 시각은 초등학생 장난이었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초등학생 6학년 여학생이 한 남학생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는 황당한 내용에 장난인 줄 알고 무시했지만 집요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당일 담임 선생님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같은 학년 남학생이 가해 아동으로 지목됐습니다. 다른 학생의 아이디를 도용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학교는 가해 학생을 긴급 출석 정지시켰습니다. 또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전학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정작 피해 학생의 심리치료는 뒷전이었습니다. 너무 안 알려주시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제가 인터넷 해줘야 되고 지인 통해야 되고. 정신적 스트레스 호소에도 전문 상담기관 안내가 신고 접수 후 5일이 지나서야 이뤄져 사설기관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특히 총괄 책임을 진 교육청 대응은 상식 이하입니다. 어머니가 좀 학생을 조금 여태까지 학생에게 서운했던 관점을 조금 이 학생에 조금 회복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머니하고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술 더 떠 아이들 장난일 뿐 성폭력으로 볼 사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희롱도 그렇고 성폭력은 정말 아니고 성희롱도 그렇고 초등학생의 장난.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응 매뉴얼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북한이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실무진을 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핵 관련 정보를 주려 했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거래하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SBS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하노이 회담 협상 태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영변 핵 관련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d been very vague about what Yongbyon would be. They appeared to want to hold the information until the actual summit with President Trump and Kim Jong-un. 심지어 협상 실무자인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정보에서 소외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조언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거래를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have been extremely critical of Secretary Pompeo, and it took them many months even to have a single meeting with Steve Biegun. They prefer to deal with President Trump rather than with his staff. 실무 협상에서 정보를 숨기고 영변 핵카드 하나로 정상 간 담판을 통해 협상을 풀려고 했던 북한의 전략은 통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정부가 7년 가까이 이자율을 낮게 적용해 지급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정부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이자율을 제대로 적용했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건데 판결문을 들여다보니 사실과 또 달랐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한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토부의 규칙을 확인하고 이자율을 연 4.5%가 아니라 6%로 쳐서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규칙에 대해 새 규칙 시행 이전의 가입자에게 6%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도 해당 규칙은 6%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국토부의 주장대로 이자율을 4.5%로 적용하는 건 법률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은 그 전에 이율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거. 규칙의 해석을 놓고서 법원의 판단은 명백했지만 재판 결과 이 가입자는 이미 4.5%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여러 정황들로 패소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사례를 전체 가입자로 일반화해 법원 판단이 아예 끝났다고 밝힌 겁니다. 사실 다시 다퉈볼 만한 그런 여지가 있고 충분히 이제 새로운 판단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국토부는 또 청약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가입자나 은행 모두 바뀐 이자율이 즉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 규칙이 발표되자마자 국민은행도 기존 가입자에게 연 6%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에 질의하는 등 해당 규칙을 두고 은행조차 헷갈려 했던 점은 국토부의 해명을 무색해합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을 적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당사자를 확인한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감찰 결과 외교관 K씨가 강 의원과 전화를 통해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해준 정황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누가 더 심한가 경쟁하나 싶을 정도로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북한 대변인에 이어 남로당의 후예라는 표현까지 등장했고 바른미래당에서는 노인 폄하 발언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정치권의 막말 행진 속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인격 모독, 노인 폄하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며 한 말입니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정치가 자꾸 각박해진다 이런 금도가 있고 또 지켜야 될 예의도 지키고.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쓴 북한 대변인 표현 후속탄으로 남로당의 후예란 색깔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남로당의 후예가 아니라면 천안함 폭침을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되돌려 줘야 한다는 비아냥 소리를.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저쪽은 국회에 들어올 생각, 즉 정상화 뜻이 없다는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무대응 기조였던 청와대도 이젠 막말에 무겁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황교안 대표에게 막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대행까지 지내신 분이 국민들이 좀 걱정스러운 그런 발언은 어제까지만 하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조건 없는 정상화로, 한국당은 사과와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로 대치하는 가운데 거친 말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해법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고윤준의 뉴스닥 시작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햄버거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식당 앞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가게 앞은 물론이고 골목을 돌고 돌아도 행렬의 끝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진짜 많이 섰네요. 미국의 유명 햄버거 체인점이죠. 인앤아웃이 이곳에 어제 하루 임시로 매장을 열었었는데 일명 미국의 3대 버거라는 인앤아웃 햄버거를 맛보려고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네. 당초 오전 11시부터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새벽부터 인파가 몰리면서 문 여는 시간이 9시 반으로 앞당겨졌었고요. 준비한 대기표도 10시 전에 동이 났습니다. SNS에는 구매한 햄버거를 찍은 인증사진은 물론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 오픈 소식을 듣고 갔지만 선착순에 들지 못했다 같은 글들이 올라왔고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도 인앤아웃 버거가 어제 내내 올라와 있을 정도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한국에 정식 매장을 여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업체 측은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국내 상표권을 등록했던 이 인앤아웃 버거가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3년마다 임시 매장을 열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인기가 진짜 인기인지 아니면 일부의 반짝 관심인 건지 확신이 좀 없나 보네요. 업체 측이.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아 여성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온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6일 캘리포니아주의 한 건물 앞의 모습입니다. 한 남성이 티셔츠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굴을 가린 채 걸어갑니다. 네.
그 앞에 어머니와 딸로 보이는 아시아 여성과 아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어서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앞서 걸어가던 남성이 모녀를 눈여겨보다 뒤따라갑니다. 여성의 뒤를 바짝 쫓은 남성,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순식간에 여성의 핸드백을 낚아채는데요. 네. 남성이 끌어당기는 힘에 여성은 물론 아이까지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현지 경찰은 CCTV와 과거 비슷한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사건들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고요. 지난 11일 파블로 카브레라라는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카브레라의 집 안에서는 이전에도 훔친 가방 4개가 발견됐는데 모두 아시아 여성의 것으로 밝혀졌고요. 카브레라는 과거 강도죄로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가석방된 상태였습니다. 네. 범죄 행위에 대한 비판은 당연합니다만 특히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의 경우 더 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쁜 사람 잘 잡혔네요. 네. 다음도 추천해 주시죠. 이번에는 폴란드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폴란드의 한 10대 모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동영상 때문에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줄리아 슬론스카라는 폴란드 10대 여성 모델 이야기인데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6,000명 이상을 보유한 SNS상의 유명 인사입니다. 지난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6초짜리 동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슬론스카는 망치로 동상의 얼굴 부분을 내리쳤고 몇 초 뒤에 동상의 코 부분이 부서졌는데요. 네. 문제는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이 동상이 만들어진 지 200년이나 된 나름 의미가 있는 조각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당 영상이 퍼지자 슬론스카를 향한 비난 여론이 일끓었는데요. 많은 누리꾼들은 슬론스카가 더 많은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얻기 위해서 재미로 이런 영상을 찍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슬론스카는 이후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다며 사과를 했는데요. 수습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한때 온라인에서는 슬론스카의 개인정보를 캐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녀의 인스타그램을 방문하는 사람이 줄을 이었었고요. 네. 슬론스카와 모델 계약을 맺었던 폴란드의 한 온라인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뉴스닥에까지 소개되고 더 유명해졌지만 더 불행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승차 공유 문제로 정부는 물론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이재용 소카 대표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도 SNS를 통해 이분 출마하시려나라며 다시 나를 세워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한승구 기자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렌터카 대여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용 소카 대표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타다에 반대하며 택시기사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미안하다면서도 죽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던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혁신에 뒤처져 피해를 보는 계층을 어떻게 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 대표가 아직 합의가 안 된 게 정책 책임자의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당국에 대해서 비난하고 업계에 대해서도 거친 언사를 사용하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달려가는데 왜 못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것,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내용을 전해들은 이 대표는 SNS 글을 통해 갑자기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 출마하시려나라고 말한 뒤 어찌되었든 새겨듣겠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유경제를 놓고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와 혁신사업가가 수위를 넘는 말싸움을 벌이는 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달 전쯤 치러진 대선 결과에 반발한 야권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임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포합니다. 시위대는 화염병과 폭죽, 돌을 던지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틀 전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공식 발표하자 야권 지지자들이 불복 시위에 나선 겁니다. 야권 후보인 파라보어 지지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개표 조작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alannya amannya sih aman, cuma karena di sekitarnya pada heboh-heboh jadinya ragu-ragu gitu. 이틀째 이어진 시위와 유혈 충돌로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사상자 중 일부에선 총상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실탄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특정 세력이 시위대에게 총을 쏜 뒤 경찰 소행으로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an yang mengganggu persatuan negara yang amat kita cintai ini, terutama perusuh-perusuh. 시위가 격렬해지자 경찰은 주말까지 자카르타 시내의 보안을 최고 경계 단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은 교민과 관광객들에게 중부 자카르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네,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망설여지신다면 어제보다 더 시원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아직 5월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특히나 주말까지 계속 이렇게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영남에는 현재 폭염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맑은 하루 예상되지만 한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가급적 그늘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는 전 권역이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미세먼지는 서울과 경기 남부, 호남 등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6도, 강릉이 21.7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더 올라서 서울이 30도, 강릉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